내 돈은 절대 안 돼. 장모님 병원비는 처가에서 알아서 하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시어머니께 손수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을 보내며 어머니, 올겨울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싹싹하게 굴던 내 남편이 보낸 문자라니요. 휴대폰 액정 위로 툭 하고 뜨거운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이 병실에서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남편은 몰랐을 겁니다. 그가 지금 짓밟고 있는 것이 단순한 제 자존심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남편의 그 문자 한 통은 그렇게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시작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 끔찍한 문자를 받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제 세상은 단단하고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해가 잘 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난초잎을 정성스레 닦아주고 있었지요. 40년 가까이 매만져온 살림은 이제 눈을 감고도 제자리를 찾을 만큼 손에 익었고 남편은 번듯한 회사에서 정년 퇴직한 후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제 앞가림하며 잘 살고 있으니 이만하면 꽤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그런 부질없는 만족감에 젖어 있던 오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남편의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들려온 것은 아이고 어머니 별 말씀을요. 아들이 당연히 해드려야 할 일인데요. 네. 아, 친구분들하고 온천 여행 가신다고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럼요, 가셔야죠. 경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넉넉하게 붙여드릴 테니까 제일 좋은 방 잡고 제일 맛있는 거 드시고 오세요. 네네. 이 아들만 믿으시라니까요. 저는 물에 적신 수건을 쥔 채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올 시어머니의 한박 웃음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동네방네 저런 효자 아들이 없다며 입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다니실 모습도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지요. 들었어? 어머니가 온천 가신다네. 친구분들한테 한턱 쏘신다고 신나셨어. 내가 이번에도 두둑하게 넣어드린다고 했지. 50만 원이면 되시려나? 이럴 때 쓰려고 돈 버는 거 아니겠어?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우리 어머니 기뻐하시는 모습만 보면 그렇게 좋더라.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여보. 어머님이 좋아하시니 저도 좋네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반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효자 소리를 듣는 것이 좋았고 그로 인해 집안이 평안한 것은 더 좋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평생 모은 퇴직금과 연금 안에서 알뜰하게 효도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동창회에 나가서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아내 잘 만난 덕이 아니라 오로지 제 능력으로 부모님을 호강시켜 드리는 효자라고 떠벌리곤 했지요. 남편은 모릅니다. 그 갸륵한 효심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그 든든한 자신감의 원천이 무엇인지, 남편이 흡족한 얼굴로 서재에 신문을 보러 들어간 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년도 더 된 낡은 장롱,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익숙한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낡고 빛바랜 갈색 통장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끝으로 통장 표지를 쓸어보았습니다. 이정숙 제 이름 석자 옆에 찍힌 도장의 붉은 인주가 세월의 흐름 속에 희미하게 발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눈물이자 제 유일한 비밀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날 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상가 건물의 등기 권리증과 함께 이 통장이 들어 있었지요. 그때 아버지의 갈라진 목소리가 제 손등 위로 떨어지던 뜨거운 눈물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저는 그 유언을 가슴에 묻고 상가와 월세 통장의 존재를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저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제 아버지에게 큰 빚을 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득한 결혼 초 남편이 철없이 친구의 보증을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집안이 빚더미에 나앉았을 때 시댁 식구들은 모두 나 몰라라 하고 남편은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희 집으로 말없이 찾아와 낡은 통장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신 분이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평생 억척같이 모으신 아버지의 쌈짓돈으로 저희는 겨우 빚을 막고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를 면했습니다. 남편은 그 돈으로 재기에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 평생을 월급쟁이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년퇴직한 지금 남편은 그 시절 장인의 눈물과 자신의 치욕을 까맣게 잊은 듯 자신이 혼자 힘으로 성공한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그 모습을 보셨던 겁니다. 한번 도와줘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위의 본성을, 그리고 그 옆에서 여전히 희생만 하고 있는 딸의 가여운 모습을요. 그래서 당신의 마지막 숨을 거두며 저만을 위한 두 번째 눈물인 이 상가 건물을 남겨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을 또다시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어기고 시동생의 결혼 자금으로, 그리고 지난 10수년간 시어머니의 생활비로 아버지의 마지막 눈물마저 박씨 집안의 평화를 위한 제물로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낡은 통장을 품에 안고 주방 구석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익숙하게 은행 앱을 열고 시어머니의 계좌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큰 소리쳤던 두둑한 여행 경비 50만 원에 저는 아버지의 월세 통장에서 꺼낸 100만 원을 조용히 더 보태 총 150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받는 분에게 표기란에는 늘 그랬듯 남편의 이름 박진수 석자를 새겨 넣었지요. 매달 생활비도 그런 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건네는 30만 원에 저는 몰래 70만 원을 더해 100만 원을 꽉 채워보내곤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버는 돈 안에서 알뜰하게 효도하는 줄 알지만 사실 시어머니의 풍족한 노후는 온전히 제 아버지의 월세 수입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체 버튼을 누르는 짧은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아려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 한 번만 더 쓸게요. 이 돈으로 남편 체면 세워주고 어머님 웃게 해드리면 우리 가정이 더 평화로워질 거예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비겁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이체 완료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굳어있던 어깨를 펼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걸로 된 거야. 이까짓 돈이 대수랴. 남편이 기뻐하고 시어머니가 만족하고 집안에 분란이 없으면 그걸로 족한 것이다. 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남편은 시어머니와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돈 들어갔죠? 뭐요? 넉넉하게 쓰시라고 좀 더 넣었어요. 친구분들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아들 덕에 호강한다고 자랑도 좀 하시고요. 네네. 그럼요. 푹 쉬다 오세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를 막아낸 방파제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 희생이, 내 비밀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기묘한 자부심마저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시네.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건데도 당신이 옆에서 내조를 잘해서 그런 거라고. 참 순진하시다니까.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순진한 것은 어머님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고. 이 모든 평화가 누구의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인지 까맣게 모르는 당신이라고. 차마 터져 나오려는 말을 억지로 삼키며 저는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 놓아둔 제 휴대폰이 짧게 울린 것은 식사를 마치고 확인한 문자는 친정 여동생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요즘 통 기력이 없으시네. 입맛도 없으시다고 하고 오늘 병원 가보자니까 극구마다 하시는데 아무래도 한번 제대로 모시고 가봐야 할까봐.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태연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이 드시면 다 그러셔. 너무 걱정 마. 내가 주말에 한번 들를게. 그리고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그 문자가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음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옆에 누워 잠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모르고 잠든 얼굴은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괜찮다고.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아버지의 월세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고 그 돈으로 나는 이 남자의 아내로, 이 집안의 며느리로 평화로운 가정을 지켜내지 않았는가. 그때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이 평화가 얼마나 허망하고 위태로운 모래성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고요한 밤의 정적을 찢는 것은 언제나 비극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시어머니의 온천 여행 준비를 도우며 스스로의 희생에 만족하던 바로 그날 밤, 머리맡에 휴대폰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날카롭게 울어댔습니다. 새벽 2시를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언니 언니 빨리.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엄마의 기력이 없다며 걱정하던 동생의 문자가 머릿속에서 성광처럼 터졌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무슨 일 있으셔? 엄마가 쓰러지셨어. 화장실 가셨다가 숨을 안 쉬시는 것 같아. 언니, 지금 구급차 불렀는데 빨리 와줘. 나 너무 무서워.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소란에 잠결에 뒤척이던 남편이 잔뜩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호들갑이야? 누구야?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대요. 병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저 귀찮다는 듯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며 몸을 돌려 누울 뿐이었습니다. 사람 단단히 놀라게 하네. 알았으니까 운전 조심하고 조용히 다녀와. 그 짧은 순간 칼날 같은 서운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그것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챙겨 입는 둥 마는 둥 저는 지갑 하나만 들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늦가을의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저는 추위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급하게 잡아탄 택시의 창밖으로 텅 빈 도시의 불빛들이 속절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제발 엄마,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해. 제발. 평생 해본 적 없는 기도를 저는 닳고 다른 입술로 쉼없이 되뇌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이었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인형처럼 누워있는 엄마. 코와 입에 산소호흡기를 낀 채 미동도 없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나의 엄마. 동생은 이미 울다 지쳐 넋이 나간 얼굴로 복도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제가 엄마의 차갑고 메마른 손을 잡고 울부짖었지만 엄마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삑, 삑 소리를 내는 기계음만이 엄마가 아직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분주하게 오가는 의료진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신음소리,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그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와 저와 동생을 불렀습니다. 그의 젊은 얼굴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보호자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혈관이 거의 다 막혔습니다. 지금 당장 혈관을 뚫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니요. 그 말이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제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수술해주세요, 선생님.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요.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네, 제발요. 제 절규의 의사는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큰 수술입니다. 성공을 장담할 수도 없고 수술 후에도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일단은 수술 동의서부터 작성해 주시고 원무과에 가서 수속부터 밟으셔야 합니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저는 동생을 부축해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빼곡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망할 수도 있음이라는 문구만이 검고 진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고 직원이 내미는 서류들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환자분 예상 수술비 및 입원비는 선납금으로 우선 2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경과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바로 결제하시겠습니까? 2천만 원. 당장 제게 그만한 현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왔지만 그 돈은 시어머니의 생활비와 여행경비 그리고 각종 집안 대소사를 치르는 데 쓰이고 나면 제 손에 쥐어지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월세가 들어오려면 아직 보름이나 남았고 지금 제 비밀 통장에 남은 잔고는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닥친 거대한 목돈 앞에서 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 돈을 지금 당장 어디서 구하지? 엄마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종이 한 장 앞에서 그때 제 머릿속을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 박진수. 그래, 그 사람이 있었지. 내 남편. 정년퇴직하며 받은 퇴직금도 꽤 되고 평생 부은 연금도 넉넉한 사람. 시어머니의 친구분들 여행 경비까지 대주겠다며 50만 원을 내놓고도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치던 사람. 자기 어머니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던 그 사람이 아닌가. 제 어머니는 그의 장모였다. 40년 가까이 한솥밥을 먹고 그의 아이들을 함께 길러낸 아내의 어머니였다. 설마 아내의 어머니가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외면하진 않겠지.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자 저는 초인적인 힘이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동생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돈은 언니가 어떻게든 해볼게. 너는 엄마 곁이나 잘 지키고 있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저는 비상계단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저는 지난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을 필사적으로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자신의 가족을 끔찍이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초 그가 친구의 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을 때도 그는 망연자실해하면서도 가족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물론 그 빚을 갚기 위해 제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지만 어쨌든 남편은 가족의 위기를 외면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자신의 아내, 하나뿐인 아들을 낳아주고 40년 가까이 묵묵히 시부모를 봉양하며 살아온 아내의 어머니가 아니던가. 그는 스스로를 효자라고 칭하는 사람이었다. 효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장인, 장모에 대한 도리 또한 모를 리가 없었다. 저는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그래, 그는 내 남편이잖아. 내 아이들의 아빠고. 그는 근본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저 자기 가족을 조금 더 사랑할 뿐이지. 내가 이만큼 시댁에 헌신했으니 그도 이번 한 번쯤은 내게 빚을 갚아줄 거야. 아니, 갚아야만 해.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화면에 띄우고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새벽에 전화를 하면 잠을 깨울까봐, 어젯밤처럼 귀찮은 목소리로 짜증을 낼까봐, 그런 사소한 걱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이 마지막 희망이 남편의 목소리 한마디에 산산조각 날까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는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해. 내가 그의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의 반이 반만큼이라도 우리 엄마를 생각해 줄 거야.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 대신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차마 제 목소리로 이 절박하고 처참한 상황을 전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자 간절한 마음을 담아 문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제발 이 마음이 전달되기를, 제발 내 마지막 희망을 저버리지 않기를 빌고 또 빌면서, 여보, 큰일 났어요. 엄마가 위독하세요.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2천만 원이나 필요해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저 정말 이제 기댈 곳이 당신밖에 없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가 나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기를. 40년간 쌓아온 우리의 부부라는 연이 이깟 돈 문제 앞에서 허무하게 끊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초조한 기다림 끝에 제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드디어 그에게서 온 답장이었습니다. 저는 구원이라도 만난 사람처럼 다급하게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효자 남편. 그가 저장된 이름 아래 짧은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마지막 믿음을 부여잡고서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문장이 제 눈을, 제 심장을, 제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내 돈은 절대 안 돼. 장모님 병원비는 처가에서 알아서 하라고.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기계음도, 멀리서 들려오던 누군가의 울음소리도, 차가운 벽을 타고 흐르던 제 거친 숨소리마저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오직 저와 제 손에 들린 저 차가운 문장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 봤나? 내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헛것을 봤나?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명하고 또렷한 검은 활자들이 제 망막에 낙인처럼 찍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돈은 절대 안 돼. 장모님 병원비는 처가에서 알아서 하라고. 쿵, 쿵, 쿵. 심장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꺼져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힘없이 미끄러져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액정에 금이 가는 것이 보였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내 세상이, 내 40년의 세월이 산산조각 나버렸는데 저까지 유리조각이 무슨 대수란 말입니까? 머릿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 아들만 믿으시라니까요.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만 보면 그렇게 좋더라. 그 목소리 위로 제가 몰래 아버지의 월세 통장에서 돈을 꺼내던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시어머니의 웃음을 사기 위해, 박씨 집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저는 기꺼이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눈물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지켜낸 평화였습니다. 그렇게 지켜낸 남편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병원비는 처가에서 알아서 하라고요? 내 돈은 절대 안 된다고요? 언제부터 내 돈과 내 돈이 따로 있었던가요? 당신이 보증을 잘못 써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을 때 우리 아버지의 도움으로 그 빚을 막아준 것은 내가 아니었던가요? 매달 당신이 건네는 쥐꼬리만 한 돈에 내 피 같은 월세를 보태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효자로 만들어준 것은 바로 나 이정숙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내 엄마가, 당신 아내의 엄마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처가의 일이고 당신 돈은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 눈물 대신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웃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등을 벽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텅 빈 비상계단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지난 40년 동안 나는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며느리로 살아온 걸까?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한참을 그렇게 웃었을까요? 어느새 웃음이 멎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역류에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뜨겁고 슬픔보다 더 지독한 시뻘건 불덩이 같은 분노가 제 온몸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져 있던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짧게 울렸습니다. 저는 기어가다시피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금이 간 액정 너머로 또다시 효자 남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직도 할 말이 남았단 말인가? 무슨 말을 더 하려고? 수술은 잘 해결됐어? 다시는 이런 일로 새벽에 연락하지 마. 나 내일 아침 일찍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봐야 하니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아침 일찍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니 자신을 귀찮게 하지 말라. 장모가 죽어가는 것은 그런 일이고 자신은 피곤하니 이제 그만 자야겠다. 저는 이 남자를 몰랐습니다. 40년을 한 이불을 덮고 살았지만 저는 이 남자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 자신만을 끔찍이 사랑하는 이기적인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해주는 도구로서 어머니를 이용하고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온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인간을 위해 내 인생을, 내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까지도 바쳐온 천하의 바보였습니다. 눈물이 멎었습니다.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거짓말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명료해졌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이제야 똑똑히 알겠다. 박진수,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먼지를 털어내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았습니다. 비틀거렸던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분노가 만들어낸 단단한 힘이었습니다. 응급실로 돌아가자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동생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언니, 어떻게 됐어? 형부가 뭐래? 저는 동생의 초조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돈은 내가 알아서 할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엄마 수술받게 할 거야.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제 달라진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잠들어 있는 엄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쭈글쭈글한 손, 앙상하게 마른 어깨.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만 하다가 이제야 겨우 편안해지시나 했더니 저렇게 힘없이 누워 계신 나의 엄마.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이제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어. 조금만 더 버텨줘. 내가 다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엄마는 그냥 살아만 줘. 제발. 그 순간 제 안의 착한 아내, 순종적인 며느리 이정숙은 비상계단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금이 간 휴대폰 액정 너머로 남편이 보낸 마지막 문장이 유령처럼 떠다녔습니다. 나 내일 아침 일찍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봐야 하니까. 그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니 어젯밤 미친 듯이 끌어올랐던 분노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시리도록 차가운 냉기만이 들어찼습니다. 그래, 당신 어머니는 병원에 가봐야 하고 내 어머니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이구나. 언니 수술 동의서 빨리 내야 한대. 어떻게 해? 동생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원무과 창구로 향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혹시 카드 할부나 분납은 안 될까요? 응급수술이라 선납이 원칙입니다. 정 어려우시면 연계된 금융사에서 단기 대출을 알아보실 수는 있는데 이율이 꽤 높을 겁니다. 단기 대출. 그 단어가 뇌리에 박혔습니다. 내 아버지의 유산, 그 상가 건물을 담보로 잡히면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이라도 당장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제 비밀을 드러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병원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내 통장에 얼마 있니? 내 통장에 있는 거 합치고 그래도 모자라면 일단 내 카드로 되는 만큼 긁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열어서 막아보자. 어떻게든 길은 있을 거야. 동생과 제가 가진 돈을 박박 긁어 모으니 1,0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돈은 결국 제가 비상용으로 만들어 두었던 마이너스 통장을 탈탈 털어서야 겨우 채울 수 있었습니다. 붉은색 마이너스 숫자가 찍힌 잔고를 확인하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목숨값이 고작 이 붉은 숫자로 매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분했습니다. 수술 준비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의료진들 사이에서 동생이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형부는 연락 왔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생의 얼굴에 실망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래? 자기 엄마 온천 여행 보내드릴 돈은 있으면서 장모가 죽어간다는데 언니 형부한테 대체 뭐라고 한 거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금이 간 휴대폰 액정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먼지를 털어내고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어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던 아버지는 다른 자식들을 모두 물리고 저만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며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셨지요. 정수가, 이거 아무도 모르게 내가 넣어주려고 마련해 둔 거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시장 골목에 작은 건물 하나. 내 앞으로 해뒀다. 거기서 나오는 월세라도 받아서 이제 너 좀 사람답게 살아라. 그때 저는 울면서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남편도 저한테 잘해주고 시어머님도 저 예뻐해 주세요. 저 행복해요, 아버지. 그러자 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자 한자 힘겹게 말씀을 이으셨지요. 내가 왜 몰라, 네 속을. 저번에 너희 집에 갔을 때 다 봤다. 시어미는 소파에 앉아서 과일 깎아오라 하고 내 서방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너 혼자 부엌에서 등 굽어라 일하고 있는 거 내가 다 봤어, 임마.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악착같이 돈 모아서 너 대학 보내놨더니 고작 남의 집 종살이 시키려고 그런 줄 아냐? 이 애비가 멍청해서 돈이 없어서 내가 시집살이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큰 소리 한 번 못 쳤다. 평생 그게 한이야. 그러니까 이 돈만큼은 절대 저 사람들 주지 마라. 이건 오롯이 내 눈물값이다. 너 자신을 위해 써. 알았지, 내 딸? 저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시라고. 이 돈은 꼭 저를 위해서만 쓰겠다고.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빚을 갚아주고 시어머니의 생활비를 대주면서 저는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현명한 아내의 길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유산을 더 크게 불려 가정의 평화라는 더 큰 가치를 얻는 것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내 희생으로 남편이 기뻐하고 시어머니가 만족하면 그것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행복하다. 이것이 최선이다. 지난 수십 년간 제가 스스로에게 걸었던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가슴 아파하셨던 바로 그 종살이를 제 손으로, 제 돈으로 더욱 완벽하게 완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 홀로 앉아 저는 밤을 샜습니다. 꺼져 있는 수술실 램프만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저는 지난 세월을 복기했습니다. 남편의 생일이면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산더미처럼 재우던 내 모습,
시누이 아이들 대학 입학금 봉투를 남편 이름으로 건네던 내 모습.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남편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온갖 광대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던 내 모습들.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까지 했던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와 동생은 동시에 자리에서 튀어올랐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막혔던 혈관은 겨우 뚫었습니다. 하지만 고령이신 데다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서 앞으로 며칠이 고비입니다.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저를 동생이 부축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서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제 제 눈물은 예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갖 기계 장치에 둘러싸여 잠들어 있는 엄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진수, 그리고 그의 어머니, 당신들이 내게서 앗아간 것은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니었다. 당신들은 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짓밟았고 내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나를 조롱했으며 나의 지난 40년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당신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의 평화를 위해 내 아버지의 눈물을 팔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어머니를 위해 싸울 것이다.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효자 아들의 명예가 얼마나 허망한 거짓 위에 세워진 탑이었는지 내가 세상에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당신들이 매달 받아가던 그 돈이 끊겼을 때 당신들의 그 우아한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지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저는 금이 간 휴대폰을 들어 남편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효자 남편.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망설임 없이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왼수. 그 두 글자를 입력하는 순간 저는 비로소 지난 40년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상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삐 제 갈 길을 갔고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예전의 이정숙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묵은 껍데기를 깨고 나온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소파에 누워 태평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것을 보더니 귀찮다는 듯 리모컨으로 소리를 줄이며 물었습니다. 왔어? 장모님은 좀 어떠셔?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걱정도 궁금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방해했던 밤샘 소동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건조한 어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술은 겨우 마쳤어요. 하지만 아직 고비래요. 중환자실에 계세요. 그래, 고생했네. 당신도 피곤할 테니 좀 쉬지 그래.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 이상 분노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박진수라는 인간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쾌락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위해 제 인생을 바쳤던 겁니다.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남편이 부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보, 나 배고픈데. 밥 좀 차려봐. 저는 잠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밤새 딸의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다 돌아왔는데 밥 달라니. 헛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시어머니께 보내드리려던 값비싼 한우 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한우를 받고 기뻐하실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흐뭇해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한우를 꺼내 남편의 저녁상에 올릴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좋아하던 그 돈으로 산 고기이니 마지막으로 맛있게들 드시라고. 저녁 식사 시간 내내 남편은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마도 제가 화를 내거나 서운함을 토로할 것이라 예상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고 반찬을 집어줄 뿐이었습니다. 제 침묵이 오히려 더 불안했던지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병원비는 어떻게 해결했어? 동생네랑 반반씩 냈나?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알아서 다 했어요. 당신 말대로 처가 일은 처가에서 알아서 해야죠. 제 대답에 남편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잘했네. 당신이 알아서 하니 얼마나 좋아. 괜히 나한테까지 돈 얘기 꺼내고 하면 우리 사이만 어색해지지. 안 그래?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지만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제 다시는 당신한테 돈 얘기 꺼내는 일 없을 거야. 아니, 이제 당신과는 그 어떤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아.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뜨는 어머니라는 글자를 본 남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드셨고요? 네. 온천 여행은 취소하셨다고요? 왜요? 아, 장모님이 쓰러지셨다는 얘기 들으셨구나. 아이고, 신경 쓰실 거 없는데. 그건 그쪽 집안 사정이고 어머니는 예정대로 다녀오시지 그랬어요. 저는 국그릇을 향해 뻗던 손을 멈췄습니다. 네, 저요? 저는 물론 괜찮죠. 제가 뭐 장모님 병원비 낼 일 있나요? 다 알아서들 하겠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무 걱정 마시고 대신 그 돈으로 맛있는 거나 사드세요. 네네. 용돈이요? 아이고, 걱정 마세요. 다음 달에도 이 아들이 넉넉하게 붙여드릴 테니까요. 그럼요. 이 아들만 믿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래, 역시 내 아들이야. 장모는 장모고 시어미는 시어미지. 그렇게 말하며 만족스러워하고 있을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의기양양하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봤지? 나는 이렇게 효자야라고 말하는 듯한 역겨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얽매고 있던 마지막 인내의 끈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월세 통장과 함께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봉투를 열자 등기권리증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이름 이정숙 석자가 선명하게 박힌 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작은 상가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증여계약서와 함께 아버지가 남기신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정수가, 이 애비는 이제 가지만
이 상가가 평생 너를 지켜줄 것이다. 부디 남을 위해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당당하게 살아라.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갈라진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소중한 방패를 저는 저들을 위한 제물로 바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이 방패로 저 자신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이 더 이상 남의 집종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드릴 겁니다. 저는 등기권리증과 증여계약서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침묵과 희생은 끝났다. 이제는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웃음소리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매달 당연하게 받아가던 그 돈이 끊기고 당신의 효자 노릇에 제동이 걸렸을 때 당신은 과연 어떤 얼굴을 하게 될까? 차가운 미소가 제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래, 기대하시라. 박진수,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당신의 아내가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테니 복수의 첫 단추는 바로 당신의 어머니, 나의 시어머니에게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친정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던 사흘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병원과 집을 오가며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는 집 소파에 누워 태평하게 텔레비전을 보거나 친구들과 골프 약속을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저녁 식사 시간에 장모님은 좀 어떠시냐고 건성으로 물어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알려줄 의무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날은 아버지의 상가에서 월세가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제 비밀 통장으로 2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이 알림이 뜰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이 돈이 곧 시댁의 생활비로, 남편의 체면 유지비로, 시누이의 쇼핑값으로 흘러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의 피눈물이 그들의 웃음거리로 사라져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알림을 보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돈 제 주인을 찾아 쓰겠습니다. 당신 딸의 눈물값을 이제야 제대로 받아내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아끼는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랜 시간 장롱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아버지가 직접 사주신 옷이었습니다. 곱게 화장을 하고 지난 40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순종적인 며느리와 헌신적인 아내라는 허물을 벗어 던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진짜 나인 것 같았습니다. 눈빛은 슬펐지만 더 이상 약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시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의 망설임이 심장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이 전화를 하고 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 평화롭다 생각했던 가정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중환자실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힘겹게 숨을 내쉬는 어머니의 얼굴과 내 돈은 절대 안 되라던 남편의 차가운 문자가 떠오르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단호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고 시어머니의 하이톤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찔렀습니다. 오, 아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친정어머니는 좀 어떠시고? 아직도 병원에 계시니? 목소리에는 일말의 걱정보다 내가 감히 내 금쪽 같은 아들에게 돈 부탁을 해? 라는 비난과 그래서 돈은 구했니? 하는 호기심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떨지 마, 이정숙.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내가 지난 40년간 들어온 말이 비하면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님, 저 정숙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차분하고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달라진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느긋하게 과자를 씹는 듯한 소리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할 말인데? 혹시 아직도 병원비가 모자라니? 아이고, 어쩌냐. 우리 아들도 요즘 퇴직하고 돈 나갈 때가 많아서 넉넉지가 않은데. 그리고 말이다, 아가. 너도 이제 정신 차려야지. 내 동생네도 있지 않니? 왜 우리 진수만 못 살게 구는 거냐? 내가 들어보니 진수가 너한테 꽤 섭섭해하더라. 어떻게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 길을 그렇게 죽이냐고.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해봐라. 역시나 아들의 돈은 끔찍이 아끼면서 며느리의 고통은 안주거리 삼는 그 모습. 제 불행을 아들의 억울함으로 둔갑시켜 저를 죄인으로 만드는 저 화술. 지난 40년간 저를 올감했던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돈 얘기는 맞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매달 어머님께 보내드리는 생활비 있잖아요. 생활비? 아, 우리 아들이 꼬박꼬박 보내주는 그거? 그게 왜? 설마 그거 가지고 뭐라 하려는 건 아니지? 며느리가 돼서 시어미 용돈 드리는 걸로 생색내는 거, 그거 아주 못된 버릇이다. 우리 아들이 보내주는 그거. 그 말에 저는 입꼬리를 올려 비웃었습니다. 그래, 마지막까지 그렇게 믿으셔야 충격이 더 크시겠지요. 어머님, 그 돈, 진수 씨가 보내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아가, 너 지금 더위 먹었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아들이 아니면 그럼 하늘에서 떨어지니?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열 시간이었습니다. 그 돈 제가 보내드린 거예요. 제 돈으로요. 네. 내 돈? 아이고, 참. 기가 막혀서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이 다 내 돈이고 내 돈이 우리 아들 돈이지. 그걸 뭘 새삼스럽게 갈라서 말하고 그러니. 어쨌든 우리 아들이 가장이니까 우리 아들이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아니요, 어머님. 진수 씨가 벌어다 준 돈이 아니에요. 저는 시어머니의 궤변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를 가장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날렸습니다. 그 돈 전부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듯한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10수년간 어머님 쓰신 모든 생활비와 용돈, 온천 여행 경비, 시누이 핸드백까지 전부 제 아버지 상가에서 나온 월세로 드린 거였어요. 진수 씨는 자기가 주는 생활비 30만 원에 제가 70만 원을 더 보태서 100만 원을 꽉 채워 보내는 줄 꿈에도 모르고 있을걸요? 자기가 대단한 효자인 줄 알고 어깨 으쓱하고 다니는 거 다 제 돈으로 만들어준 허상이었단 말이에요. 너 지금 그게 정말 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혹시나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수십 년간 며느리에게 놀아났다는 분노가 뒤섞인 기괴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어머님. 이제 그 돈 못 드린다고요. 무엇이 어째? 이제 그 돈으로 쓰러지신 제 어머니 수술비 빚 갚고 간병비도 해야겠어요. 아버지가 그 돈 주시면서 저를 위해 쓰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너무 늦게 아버지 유언을 지키게 됐네요. 딸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남의 집 귀한 아들 효자 인척 만들어주느라 바빴지 뭐예요.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시어머니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진수 씨한테는 어머님이 잘 좀 말씀해 주세요. 다음 달부터 어머님 통장으로 들어갈 돈은 원래 진수 씨가 주던 30만 원이 전부일 거라고요. 이제 100만 원짜리 용돈 받으시던 시절은 끝났다고, 효자 아들 노릇도 끝났다고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야야, 아가, 이정숙,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이거. 저는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외침을 뒤로하고 망설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무언가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온몸에 힘이 탁 풀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제 곧 불어닥칠 폭풍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듯한, 날아갈 듯한 자유로움.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여전히 잠들어 있는 엄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엄마, 나 잘했지? 나 이제 아버지 말씀대로 당당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힘내서 일어나야 해. 그때 제 휴대폰이 불이 난 듯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이름은 제가 얼마 전 새로 저장한 왼수였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사태 파악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당신들이 어떤 얼굴로 무너져 내릴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차단된 하얀 병실 안에서 저는 오직 어머니의 희미한 숨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동생과 교대로 엄마의 손발을 주무르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오롯이 딸의 역할에만 충실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안부 전화도 남편의 저녁 식사 걱정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동생이 제게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언니, 형부한테서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집에도 계속 전화하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동생의 휴대폰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형부라는 이름이 쉴 새 없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기는 있겠지. 내가 불을 질렀으니. 하지만 그 불이 어떻게 번지고 누가 되어서 비명을 지르는지는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받지 마. 받을 필요 없어. 그래도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형부 목소리가 거의 미친 사람 같던데. 이미 큰일은 났어. 이제부터는 구경만 하면 돼. 제 단호한 목소리에
동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집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갈아입을 옷도 챙기고 무엇보다 제가 일으킨 폭풍의 결과를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희 집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고함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과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 무언가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인 끔찍한 불협화음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제가 지난 40년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완벽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를 산발한 채 소파 위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앞에서 쩔쩔매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지요. 거실 바닥에는 값비싼 도자기 화분이 깨져 있었고 남편이 아끼는 양주병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집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장모님이 쓰러지시더니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이상해져서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남편은 끝까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은행에서 직접 떼온 듯한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헛소리? 헛소리라고? 그럼 이게 다 헛소리란 말이냐? 시어머니가 거실 테이블 위로 서류 뭉치를 집어 던졌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떼온 지난 몇 년치의 계좌 이체 내역서였습니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봐라. 내 눈으로 똑똑히 봐. 매달 25일 월급날 내 통장에서 꼴랑 30만 원 들어오고 바로 1분 뒤에 내 마누라 이정숙 통장에서 70만 원이 또 들어왔어. 진수 추가분이라고 떡하니 찍혀서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설명해봐, 이놈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흩어진 종이들을 보며 사색이 된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 개의 다른 계좌에서 같은 날짜에 쪼개져 들어온 돈의 기록.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뭔가 오해가. 집사람이 제 돈을 나눠서. 오해? 아직도 오해라는 말이 나와. 내 마누라 통장은 내 월급 통장이랑 은행도 달라. 이 천하의 등신 같은 놈아. 내 마누라가 그러더라. 내가 주는 30만 원에 자기가 70만 원을 보태서 100만 원을 채워줬다고. 내가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골프 치러 다닐 때 내 마누라는 자기 아버지 유산으로 내 놈 체면을 세워주고 있었단 말이다. 이 한심한 놈아. 아니에요, 어머니. 걔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걔가 저 엿 먹이려고. 장모 수술비 안 보태줬다고 앙심을 품고 지금 이러는 거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남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온 집안이 울릴 만큼 크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남편은 맞은 뺨을 감싸쥐고 충격받은 얼굴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맞아본 얼굴이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사람이야. 시어머니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며느리의 고통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것에 대한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동네방네 내 아들이 최고 효자라고 판사 아들 둔 친구년들 앞에서도 내가 얼마나 떵떵거리고 다녔는데, 근데 그게 전부 다 며느리 돈이었다고?
내가 아니라 내 마누라 아버지가 남겨준 돈으로 내가 호의호식하고 있었단 말이냐고.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남편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쿵쿵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어쩔 거야. 이제 나 뭐 먹고 살아. 다음 달부터 30만 원만 들어온다는데 그걸로 내가 어떻게 사냐고. 이 무능한 놈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제 손으로 걷어찬 이 멍청하고 한심한 놈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맞고만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세상이 무너지고 의지했던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남자의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현관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잘 짜인 연극 한 편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연출하고 내가 각본을 쓴 통쾌하기 짝이 없는 복수극. 그때 저를 발견한 남편이 귀신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어?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한테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에 시어머니도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증오와 원망, 그리고 아주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타겟을 바꾼 하이에나처럼 제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다 망쳐놨어. 이 요망한 것.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거실을 한번 훑어보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차례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제 복수극의 이막을 여는 첫 대사를 뱉었습니다. 오셨어요, 어머님? 집이 좀 시끄럽네요. 제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두 사람의 고함을 잠재우기엔 충분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이래? 남편이 씩씩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아셨네요. 제가 왜 그랬는지. 당신 아드님이 제 어머니 수술비를 내 돈은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돈은 절대 안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뿐이에요. 뭐?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저는 깨진 도자기 파편을 구두 끝으로 툭 건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어머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던 이 아파트, 이것도 사실 제 아버지 돈으로 산 거예요. 진수 씨가 보증 서서 날린 돈, 저희 아버지가 막아주시지 않았으면 저희 식구 길바닥에 나앉았어요. 아셨어요? 뭐라고? 남편의 얼굴이 이제는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왜 기억 안 나? 당신이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장인어른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거. 우리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당신 빚 막아주셨던 거 벌써 잊었어? 그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 아버지 돈으로 세운 거예요. 당신들은 그저 제 아버지의 희생에 기생하며 살아온 거고요. 이제 그 기생도 끝났으니 두 분 다 이제 어떻게 사실지 머리 맞대고 의논이라도 해보세요. 저는 제 어머니 간병하러 다시 가봐야 해서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망설임 없이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절규와도 같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오는 순간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집의 주인도, 이 비참한 관계의 주인도 바로 나, 이정숙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근처에 작은 방을 하나 얻어 동생과 함께 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제 휴대폰은 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안부 전화도 남편의 저녁 식사 걱정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동생의 휴대폰으로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제게 보여주라고 보낸 문자였지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친놈이었어. 어머니가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서 나를 들들 볶는데 이제 나도 죽을 것 같아. 관리비 고지서는 날아오고 집안은 쓰레기장이 다 됐어. 당신 없이는 이 집이 지옥이야.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다시는 안 그럴게. 당신 말이라면 뭐든지 다 들을게. 당신 어머니 병원비도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제발 돌아와줘. 저는 그 문자를 무표정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헛웃음처럼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시어머니의 등살로부터 구해줄 방패막이가, 자신의 어지러운 일상을 치워줄 하녀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병원비도 마련해 보겠다는 말은 그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동생의 휴대폰을 받아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용서는 당신이 아니라 30년 전 당신 빚을 갚아주신 우리 아버님과 평생 당신 뒤치다꺼리한 내게 해야지. 그리고 돌아갈 일은 없어. 당신이 말했잖아. 처가 일은 처가에서 알아서 하라고. 나도 이제 내 인생 알아서 할 생각이야. 당신도 당신 인생 알아서 살아.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그에게서는 2번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적처럼 어머니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고 며칠 뒤에는 희미하게나마 의식도 찾으셨습니다. 저를 알아보고 제 손을 힘겹게 잡아주시는 순간 저는 참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야 정숙이. 이제 괜찮아, 엄마. 고생 많았다. 네, 딸.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지난 수십 년의 서름과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뜻밖에도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똑똑한 양반이었지. 내가 반대했는데도 기어이 그 상가를 내 앞으로. 저는 놀라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알고 계셨다니. 엄마, 알고 있었어? 그럼 알지. 평생 나한테 구박만 받던 양반이 그거 하나 제 고집대로 하더라. 너 고생할까봐.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를 위한 눈물이자 먼저 떠난 남편을 향한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는 무사히 퇴원하셨습니다. 재활 치료는 필요했지만 제 곁으로 돌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상가 월세 수입으로 어머니를 위한 좋은 요양병원을 잡아드리고 동생과 함께 매일같이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는 아버지의 상가 건물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시장 골목 어귀에 있는 낡고 작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었고 2층은 지난주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고 낡은 건물이 지난 10수년간 나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딸의 방패가 되어주고 계셨구나. 저는 상가 관리인을 통해 2층 열쇠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텅 빈 공간. 하지만 창문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그 공간을 따스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햇살 한가운데 서서 처음으로 제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이곳에 작은 찻집을 하나 열면 어떨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대추차와 생강차를 직접 달여서 파는. 아니면 동생과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해볼까? 그것도 아니면 그냥 이 공간을 예쁘게 꾸며놓고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책이나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겠다. 무엇을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제 인생의 모든 선택지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이정숙이라는 이름 석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 옥상에 올라 노을을 보았습니다. 붉게 타오르던 하늘이 이내 짙고 푸른 어둠에 잠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의 뜨거웠던 오후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밤이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줄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으니까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풍문으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남편은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작은 월세방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큰 소리치며 살던 시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벌어오는 얼마 안 되는 돈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제 인생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기억 속에서조차 희미해져가는 먼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어느새 제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이제야 조금 행복해진 것 같아요. 창밖으로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찢어졌던 제 마음의 상처는 아마 평생 아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상처를 보며 아파하는 대신 그 상처 덕분에 다시 태어났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겁니다. 남겨진 국화 한 송이처럼 시들어버릴 뻔했던 내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꺾이지 않는 들꽃처럼 꿋꿋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제 이름은 이정숙. 저는 오늘 제 인생의 새로운 첫 장을 넘깁니다. 오늘 이야기는 수십 년간 이어진 헌신이 어떻게 차가운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가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묵묵히 희생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이정숙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의 헌신이 당연한 권리가 되고 나의 눈물이 외면당하는 순간들을 겪으며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남편 박진수는 아내의 희생 위에 효자라는 허울 좋은 명예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심은 누군가의 눈물을 대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지요. 인생에는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기보다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로 결심한 정숙님의 용기에서 저희는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나의 내일은 오롯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나 자신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될 수도 있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스스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드리고 때로는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당연하지 않은 감사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